간밤 뉴욕 증시 조정이 기회라면서 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출발은 좋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변동성은 좀 높았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약간 주식 간에도 이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차별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뭐 구글은 오르고 아마존은 오르는데 또 다른 메타는 좀 빠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종목 간에도 같은 업종 간에도 차별화들이 계속 진행되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출연자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창 통화 스와프 이야기 나올 때 모셨던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네. 어제 일단 글로벌 증시 급락했던 이유들로 뭐 셧다운으로 인한 단기 금융시장의 경색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셧다운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 그 예산 지출에 의해서 승인을 안 하니까 돈을 못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돈 풀 거를 대비를 해서 민간 주체들이 기대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자금 시장이 좀 경색된다. 이 얘기인데 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예. 물론 이제 뭐 미국의 재정 지출 규모가 워낙 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어제 이제 증시의 하락의 가장 컸던 원인은 이제 AI 버블론. 예. 그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는 버블이 아니다. 당연히 AI 반도체를 팔아 먹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예. 근데 이제 주요 이제 투자은행들의 CEO들이 좀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도 뭐 물론 이제 뭐 일부 메타라든가 기술주들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버블로는 조금 잠잠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메타가 이제 불씨를 당긴 게 채권 발행하면서 구글도 발행을 하네, 뭐 메타도 네. 발행을 하네. 원래 이런 빅테크들은 그냥 자기가 번 돈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네. 지금 갑자기 이제 채권 발행까지 하니까 금리 시장도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채권 발행을 해서 하면 이자도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수익성이 있나? 이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거를 계속 AI 버블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버블이라는 정의는 사실 그런 거죠. 어떤 시장인데 많이 올랐던 게 갑자기 폭락해야 이제 그걸 가지고 버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폭락만 안 하면 버블은 아닙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빅테크라든가 뭐 젠슨왕이 하는 얘기는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간다. 근데 이게 버블론이 대두된 게 2000년대 초반에 이제 IT 버블, 닷컴 버블이 한번 붕괴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기업들이 막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생산성도 안 오르고 생산성이 안 오른다는 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폭락한 적이 있는데 그 경로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따라갑니다. 예. 근데 그 얼마나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래야 이게 이제 AI 산업이 또 재계도를 잡고 천천히 또 올라가거든요. 예. 버블이라는 게 원래 이제 계속 커지는 거니까요. 계속 커질 동안에 수익을 못 내면 터질 때 이제 큰일 나니까 아니면 이게 터지기 직전인가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투자가 그래도 돼서 건물도 좀 지어지고 데이터 센터도 지어지고 난 다음에 돌리다 보니 수익이 안 나더라 뭐 이래야 터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은 생산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그쵸.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투자가 돼서 그거 갖고 뭔가 이제 막 열심히 뭐 활동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거 대비 수익이 형편없다. 그런 이제 판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버블로는 약간 좀 이른감이 그쵸. 있는 건 분명합니다. 관세 정책은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믿는 도끼 발등 찍혔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 게 연방대법원 말씀하시는 네, 거죠? 트럼프 예.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도 좀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예. 그러면 앞으로 뭐 관세 정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 파급력을 갖게 이게 될까요?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보수와 친트럼프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뭐 그 인사권이 일부 뭐 개입이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품목 관세, 뭐 철강 50%, 자동차 뭐 15%, 20%, 25%, 그리고 상호 관세, 그거를 제외한. 우리하고 상호 관세 협의를 할 때도 자동차는 좀 내렸지만 철강은 건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번 연방 대법원의 심리 대상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상호 관세, 국가별로 그걸 이제 IEPA라 그래서 뭐 국가경제 비상수권법.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또 작년 12월에 아픈 기억이 나는데 그 계엄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 계엄이 발동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런 무역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 경제가 비상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상호 관세를 들어간 거라 그 부분은 뭐 미국 연방대법원의 어떤 방향은 모르겠으나 아마 트럼프한테 불리한 쪽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말은 상호 관세가 다 무효다.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 상호 관세 때문에 받은 관세 수입은 다 돌려줘야 돼요. 예. 이제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인데 미국 하원 의원, 상원보다는 하원이 더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435명은 2년마다 2년. 뽑습니다. 네. 다 전원. 근데 그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뽑고 중간 선거 때 한번 뽑는데 과거 한 4번 정도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걸 되게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균형을 자꾸 맞추. 만약에 이제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했던 모든 정책들을 다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트럼프의 최근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그 업무 수행 평가인가요? 수행 그 긍정 비율, 부정 비율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보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설문조사 통계 조사를 보고 이러다간 중간 선거에 지겠구나. 미국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구나. 그러면 취할 방법은 제일 좋은 게 국내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시선을 돌리는. 관세 전쟁 2. 어떻게 하냐? 모든 품목을 다 하면 됩니다. 무역 확장법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려되는 게 연방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상호관세가 무효다. 그럼 내년에는 진짜 핵전쟁 납니다. 올해 관세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제 1,000억 불 이제 환급을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받은 관세를 그렇지 않아도 재정 적자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받았던 세금까지 돌려주면 막 미국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채권금리 올라갈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채권금리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이제 채권 시장에 제가 한 1, 2주 전인가 이제 은행에 계신 분들, 채권 운영하시는 분들 만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국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놀랐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미국 국채가 올라간다? 뭐 난리 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좀 큰 그게 또 급작스럽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그때 또 이제 버블론이 크게 한번 제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채권 막 빚지고 있는데 지금 그다음에 금리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AI 버블론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 붕괴되면서 주식 시장까지 같이 붕괴되는 진짜 블랙스완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미래를 전망을 하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럴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근데 당장은 아닐 것 같잖아요. 당장은 이제 아니죠. 그냥 중간 선거를 지나거나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그런 블랙스완이 언젠가 터질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올라타야 돼.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버블은. 그러면은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만한 시그널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가장 전통적이랄까 그냥 경험상 미국의 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국 일부 작은 금융기관들이 뭐 좀 흔들리고 도산한 케이스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유럽의 어떤 그런 금융기관이나 미국의 금융기관이 갑자기 뭐 쓰러지는 분위기란다. 그러면은 상당히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뭐 앞에서 우리 자금 경색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은 뭐 그렇다고 나머지 산업은 지금 정말 죽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금융기관이 돈을 굴려야 되는데 어디다가 굴릴까를 생각해 보면은 파생 상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터지면 우리 파생 상품의 성격상 뭐라 그러죠? 파도의 높이가 점점점 높아지잖아요. 데드 스파이럴. 그래서 막 이렇게 계속 캐스케이드 그래서 무너지는 그런 거죠. 시그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선진국의 나올 거 있어요? 어떤 금융기관이 갑자기 좀 이상해진다. 그럼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불확실하고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미국에서는 더군다나 지표를 확인하지 못하는 네, 상황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하루 전에 나왔던 미국 뭐 민간 고용 지표긴 했는데 이게 뭐 4년 구인 구직 관련된 부분이 뭐 4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를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또 간밤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의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뭐를 봐야 되는지 안 그래도 지금 연준은 고용을 좀 더 중요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저도 모르죠. 둘 다 이제 그래도- 민간기관에서 나온 통계라. 근데 이제 JPI에서는 4년 6개월 만에 가장 고용 상황이 나쁜 그리고 ADP 통계는 그거는 이제 민간 기업의 고용 자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좋게 나왔는데 이제 ADP 같은 경우는 그냥 취직한 사람들만 보거든요. 근데 이 JPI는 그 구인 건수, 그러니까 공급 수요를 같이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JPI 통계가 좀 더 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럼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정말 힘든 쪽으로 둔화되는 쪽으로 가는 상황인 걸까요?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 실업률 보면 4% 초반인데 그러면 코로나 이전 평균 수준이라서 힘든 수준은 아닌데 조금씩 무슨 이유로 고용 시장은 둔화되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 고용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공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저 안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셧다운했으니까 공공은 다 실업인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저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민간만 더 했으니까 저렇게 잘 나왔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딱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뭐 그 일부 공무원들을 해고했다 그랬는데 지금 대부분은 해고 상태는 아니죠. 예. 특히 뭐 그 상무부 공무원들 자르겠습니까? 지금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해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실업 통계에는 안 들어가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약간은 좋아졌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럼요. 뉴스 보면은 맨날 뭐 아마존 몇만 명 잘랐다, 뭐 누구 해고했다, 뭐 이런 뉴스만 계속 보이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좋게 나오는지가 되게 의구심이 미국 언론에서 생기더라고요. 나온 뉴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이제 자료 화면으로 갔는데 네. 그게 미국 시장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그 뉴스 중에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뉴스를 갖다가 쓰는 게 주제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살률 높은 거 그리고 뭐 북한이 미사일 쏜 거. 왜냐하면 부정적인 뉴스를 소비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 경제가 좋다, 뭐 분위기 좋다 이런 뉴스 안 가고 뭐 트럼프가 군대 투입해서 뭐 끌고 갔다, 뭐 그죠? 나쁜 뉴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기사들은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말 미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대표하는 그런 우리가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뉴스를 보면서 투자는 하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베센트 장관이 전반적으로 경기는 양호하지만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일부는 어딜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말씀해 지금 주실 수 뭐 있을까요? 통계가 나와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통계가 없으니까. 예, 근데 뭐 베센트 장관이 일부라는 건 만약에 일부 그런 자기가 통계 지표를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 왜냐하면 미국 통계청 애들도 지금 월급 못 받아서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은이죠. 예. 그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라. 예. 통계청도 분명히 쉴 겁니다. 근데 베센트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연준에 계속 압박을 두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해라. 그러니까 연준이 고용하고 물가를 보지만 이 고용이 계속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쪽에 뭔가 좀 나쁜 신호가 있으니까 제발 좀 금리 좀 인하해라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베선트 장관이 했던 게 미국 주택 시장을 같이 거론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또 연준 압박의 카드처럼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금리 인하를 하면 주택 시장 뭐 가격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쭉 추세를 보면 쭉 올랐다가 안 떨어져요. 예, 주택담보대출 금리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안 떨어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주택 S&P의 뭐 케이스 슐러라든가 그다음에 전미주택협회의 뭐 주택 시장 동향 지수를 보면 바닥입니다.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쁜 거는 맞고 왜 여기에다 이제 그 힘을 쓰냐하면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죠, 그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사지 말라는 건데 그 트럼프 공약집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를 떨어뜨려서 주택 시장 띄우겠다. 그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이후로 유일하게 나홀로 고성장을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건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경제가 좀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걸 받쳐주려면은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지만 주택 경기 띄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 경기만 띄울 수 있으면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을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 농산물 관련해서 보복 관세 이제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두 수입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대두나 이런 농산물 가격이 미국 내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그게 뭐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그동안 못 팔았잖아요. 예, 뭐 못 팔은 걸 파는 거니까. 예, 그리고 미국도 뭐 콩을 많이 먹긴 하지만 뭐 만약 물량이 모자르면 근데 지금 올해 그 원자재 가격을 봤을 때 이제 광산물 물론 철강이나 석탄은 좀 예인데 광산물은 계속 약간씩 올라가는데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올해가 세계적으로 폭염이었잖아요. 친구가 이제 그쪽 연구를 하는데 폭염이 농산물 작황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산물 작황은 올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뭐 대두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미중이 결국에는 부산에서 합의했던 내용들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국내 증시가 막 대단히 오름세를 보인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어쨌거나 이 관세 휴전으로 우리 경제나 우리 증시가 좀 플러스되는 요인은 맞는 건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없습니다. 없을까요? 왜냐하면 1년 유예고요. 이거는 제가 뭐 장담은 못 하겠는데 내년 4월에 이제 한번 트럼프가 방중을 한다 그랬잖아요. 4월이면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예. 트럼프의 전략은 저렇게 합의를 해놓고 또 때립니다. 왜 때리냐면 이제 지지율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항상 시비를 먼저 거는 쪽은 트럼프라. 지금 분위기 괜찮은데 아마 여기 조금만 시간 지나면 트럼프가 뭔가 또 트집 잡아서 뭐 갑자기 관세 올리겠다. 뭐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왜냐면 그건 이제 4월 달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한 또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중국도 잘 알고 있어요. 예.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게 전쟁이 길어지는 건 서로 상대방을 너무 잘 알고 있을 때 전쟁이 빨리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임기 내내 아마 미중 간에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럼 이제 환율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기존에는 계속 이제 달러 약세다 이런 분위기가 흘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달러 강세로 돌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100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국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각자 뭐 이 나라는 오르고 이 나라는 내리고 합치니까 100 이상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450원 되고 이제 1,500원 간다. 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한 올해 초만 해도 올해 연말에 한 1,3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 타고 뭐 우리 한국은행도 뭐 근데 이제 지금 12월 달 FOMC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불과 한 1, 2주 전만 해도 금리 내린다는 사람이 거의 뭐 90 몇 프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동결할 확률이 꽤 높아요.
이게 뭐 미국 통계 지표가 안 나오기도 한 측면도 있지만은 아무튼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다는 건 달러가 글로벌리 강세라는 거고, 특히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자기네 요인까지 좀 같이 좀 섞여 들어갑니다. 이게 총리가 바뀌면서 아베를 따르겠다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BOJ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마라. 근데 뭐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예. 만약에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면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못 올리고, 그럼 엔화가 더 약세가 되고요. 우리나라 통화는 유독 위안화하고 엔화하고 연동성이 커요. 그래서 엔화가 만약에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따라서 약세가 되겠거니, 이러면서 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이 도무지 1,400원대에서 밑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도 사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이게 뭐가 먼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하도 약세여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화 약세는 더 심해지는 상황인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은 이제 원화로 돈이 생길 거잖아요. 그거를 바로 송금할까요? 그 통상적으로는 그걸 돈을 가지고 있다. 물론 송금하는 케이스가 있겠지만 가지고 있다가 뭐 주식시장 분위기 봐서 다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채권 투자를 한다든가 다른 자산 투자를 하는 게 그게 통상적인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 거가 분명히 외국인들한테는 좀 두렵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제 송금해 버리면은, 그죠? 환율이 높을 때 송금하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분명히 영향은 있겠으나, 근데 이제 이 연말에 보통 기관 투자가들이 청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평가 가치는 자기 실적으로 안 들어가요. 그걸 현금화를 시켜야 자기 실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12월이나 해서 추가들 많이 떠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SK하이닉스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 코스피가.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좀 주춤주춤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팔면은 그동안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놔야죠. 예. 저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식이나 환율이나 약간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최근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원래 카나리아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거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10만 불까지 깨졌다가 조금 다시 반등은 했지만, 거기다 이제 어제 트럼프가 미국이 뭐 비트코인 강국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해서 조금 반등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자산이다 생각했지만,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거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비트코인 약세를 보였는데, 아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거기 많이 좀 연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데 단순히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서 이렇게 떨어졌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한 몇 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발행 물량이 정해지고 반감기가 있으면 그때 하면 또 폭등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관련된 상품들이 막 상장돼 있으니까 이게 창출되는 비트코인 유동성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가장 큰 원인은 공급이 막혀서인데, 공급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예, 이런 것도 유동성의 차이, 그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자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도 사실 모든 자산 시장 중에서 요새 가장 소외됐다면 소외됐던 시장이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키 맞추기 하면서 비트코인도 나중에는 뭐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한 조금 전만 해도 올랐잖아요. 그거 모르고. 에브리띵 랠리였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친숙한 자산은 주식이죠. 예. 제일 주식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올랐다는 소식보다는 뭐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랐다, 이게 더 많이 들렸죠. 접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또 이제 주중거래다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의 위험자산 성격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저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금은 어떻게 보세요? 비트는 그렇다고 치고. 당장 내년을 보고 저보고 전망을 하려면 자신 없는데 10년 후라면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지금 금을 사세요. 예, 확실히 그 금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예. 금, 마지막에 또 금이 귀에 딱 남게 되는 상황이네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